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고, 가장 힘들어하는 인간의 성격, 그 다음에 특히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학교라는 현장을 들어가게 되면 이 성격 때문에 학생들과 그 다음에 다른 교사들과 이렇게 뭐 할까요? 부딪히게 되고 상호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이 최근에 검사하는 이 성격을 보면 그 아이하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될까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이 최근에 검사했는 5 성격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성격 검사는 인간의 성격을 봐봤더니 공통적으로 5개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문화적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도 크게 변화가 없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특징 하에서 이 성격 검사가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격 검사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심리 검사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검사 도구를 객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는 심리 검사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심리 검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심리 검사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훨씬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심리 검사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특성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죠. 그 사람의 신체적 능력, 그 사람의 정서적 능력, 그 사람의 또 뭐가 있을까? 인지적 능력이 있죠. 그러나 신체적 능력들은 우리가 눈으로 그 다음에 측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검사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2가지 독특한 특성에 그 사람의 성격적, 정서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여 보다 뭐하도록 심층적이고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측정의 절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지능과 적성은 뭐예요? 하나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 성격이나 흥미나 가치관은 정서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심리 검사는 크게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객관적 검사라는 것은 종국적 단위로 표준화되어 있다. 자, 표준화되어 있고 그것들은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다,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에 내가 갖다가 우리 예를 들면 뭘 잴 때, 키를 잴 때 이 사람이 몇 센치인가 재려면 그 자의 눈금들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눈금이 있는 게 뭐냐?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객관적 검사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의 적성을 알고 그 다음에 지능을 알고 흥미를 아는 것들은 다 객관적 이 눈금에다 갖다가 간접적 방법으로 되는 게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 검사는 표준화된 작업에 의해서 제작된 검사다. 그럼 뭐냐면 전국적 단위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전국적 단위로 조사를 해서 표집을 해서 뭘 했다라는 걸 기준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제작점. 그리고 심리검사의 절차와 평가를 위한 해석이 표준화됐다. 그럼 뭔 말이냐면 검사를 실시할 때도 일정한 절차와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해석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어떤 스탠드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 온 검사지를 객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투사적 검사는 뭐가 없을까요? 그 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사적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림 검사, HTP라든지 그림에서라든지 SCT 문장 완성형 검사라든지 어떤 그림을 보고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TAT라든지 노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투사적 검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자는 없지만 뭐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임상적 경험에 의해서 저것은 어떡하구나. 그래서 그 검사들은 비구조화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의 실시나 채점이나 해석이 뭐 하지 않아요? 어떤 자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주관적이고 임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사적 검사를 사용할 때는 대단히 임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은 훈련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객관적 검사는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그다음에 석사 박사 과정에서의 심리 검사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윤리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할 수 있지만, 투사적 기법 같은 경우는 그런 대학을 나왔고 했다 할지라도 심리적 어떤 경험들이 없다라면 사용하기가 힘든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는 바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인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와 같이 여러분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대체적으로 객관적 검사에 대한 특성들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 검사를 가지고 이 검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이 검사는 아이들은 다 누구나 뭐 할까요? 어떤 독특한 어떤 특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 독특한 특성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게 성격이라고 하며 또한 내가 이 환경에 뭐가 왔을 때, 자극이 왔을 때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이걸 우리는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그 적응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5요인을 구체적으로 판별하고, 그것들이 학교 생활과 그다음에 일상적인 생활과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대인 관계와 교사의 관계에 어떻게 일관된 행동들을 나타내는가를 파악을 해서 학생들의 인성과 적응, 학교 적응 상담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 5 검사의 내용과 구체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는 뭐 때문에 5냐 하면 그 검사의 구체적인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는가를 한번 봐볼게요. 바로 5는 개방성, 애완성, 성실성, 친화성, 신경주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5가지의 요인에 따라서 또 하부적으로 3개씩 이렇게 구성돼서 총 1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게 이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좀 꼭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5 이론의 이 성실성은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통제 요인이자 어떤 보호 요인이자 내적 힘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라면, 이 신경질적 요인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시, 그리고 최근에 또 학교에 뭐 문제가 됐죠?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이들의 이 성향을 알고리즘을 봐보면, 외향성은 높고 친화성은 낮고 성실성은 낮고 신경질적은 높합니다. 그러니까 외향성과 신경질적은 대체적으로 높은 데 비해서, 여기서 말하는 높다라는 것은 몇 점이냐면 T점수 60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성실성과 친화성은 40 이하이거나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그런 성향들을 좀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보시라라는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 요인을 좀 봐보시고, 특히 뭐로 봐봐라? 성실성을 좀 유념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주시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선생님들의 반 학생들의 성실성을 꼭 챙겨보시고, 그것에 중점을 가지고 좀 상담도 해주시고, 그것에 중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지금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의 특징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 검사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학교와 그 다음에 가정, 이런 환경적 특성에서 가장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적응하는데 가장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가지 요인을 아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로 제가 설명했던, 좀 전에 설명했던 요인과의 관계를 보듯이 성격의 어떤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간의 연결을 통해서 그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특징이고요. 특히 오늘날의 패러다임은 검사에 나타나는 그 약점, 그 다음에 검사에서 나타나는 결핍된 요인보다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증가시켜서 부정의 행동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이 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점수들이 나올 텐데 이런 점수들을 우리는 어떻게 뭐 할 거냐, 해석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검사를 아이들 했잖아요. 그 하셨으면 보시면 검사의 점수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점수들이 있습니다. 언 점수와 백분율과 표준 점수가 있는데 언 점수는 뭐 할까요? 검사를 획득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봤을 때 A라는 학생이 국어와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을 봤더니 국어에 70점, 수학에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보다 수학을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할 수 없냐면 그 반의 평균을 봐니까 국어의 평균은 70점이고 수학의 평균은 55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수학은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점수는 국어보다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수학을 더 잘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점수가 뭐냐 하면 표준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분율 점수는 어떤 거냐면 나의 상대적 이치만을 나타내는 게 뭐다? 백분율 점수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백분위 점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성적이 좋죠. 2% 안에 드냐 9% 안에 드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심리검사의 백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의 백분율 점수가 85점이다 그러면 85%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아이가 몇 명 있다? 100명 중에서 84명이 있고 나보다 잘한 아이가 몇 명 있을까요? 20 몇 명 있을까요? 5명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15명 있다. 100명 중에서 25명 아니라 15명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분율 점수는 어느 이치에 가 있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건 비교가 가능할까 안 가요?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적 이치 어느 구간에 있구나만 인식하도록 해주는 게 뭐다? 백분율 점수다. 그러면 이제 다음 표준 점수입니다. 이 T 점수 표준 점수는 뭐냐 하면 몇 점을 평균을 5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만들어 놓은 변화된 점수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50점으로 변환해 놓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지능 검사를 봤더니 언어 능력의 문항이 30문항이다. 그랬더니 평균이 몇 개 맞았냐면 언점수 평균이 13개 맞은 것이다. 그럼 이 13개 맞은 걸 몇 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50점으로 바꾸고 이 아이들의 봐봤더니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수들의 분포가 어떤가를 봐봤더니 표준 편차가 몇 점이냐면 SD 표준 편차가 4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13에다 4를 더하면 몇이 되게요? 17점이 되겠죠. 그 17점 맞은 사람을 몇 점으로 바꿔라? 60점. 이 10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바꿔라 이 말이에요. 이 4점에 해당되는 것을 몇으로? 10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점을 빼면 몇일까요? 11점. 그럼 11점에 맞은 사람은 몇 점일까요? 40점으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놓은 게 뭐라고? T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점수를 가지고 뭐 해라? 비교해라. 이 T점수를. 그래서 이 T점수의 차이가 10점 내지 5점이 났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의 부분에 관심을 가져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들의 구체적인 그런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여기 정상분포 곡선입니다. 모든 점수들은 이 정상분포 곡선을 따르려고 하더라. 이게 뭐냐? 중심 경향성이더라. 모든 점수는 이런 중심 경향성인데 그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문제가 너무 쉽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걸만 뜰 뿐이지 모든 점수들은 이런 중심 경향으로 중심을 향해서 뭐 하려고 했더라? 모이려고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T점수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균을 뭐로? 50으로 변환시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국어 시험을 봤더니 아니면 내가 언어 능력에서 20문항을 냈어요. 그래서 20문항을 냈더니 아이들의 평균이 몇이냐면 평균은 몇 개를 맞아요?
11개를 맞아요. 그럼 이 11개 맞은 점수를 뭐로? 50점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T점수 50점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표준 편차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들의 합의 평균이 뭐냐면 표준 편차거든. 표준 편차가 4야. 그러면 4점을 더하면 몇일까요? 15점. 15점에 해당되는 사람을 60으로 바꿔라. 그리고 4점을 빼니까 몇 점이에요? 7점이죠. 7점에 해당되는 40으로 바꿔라. 이렇게 SD와 평균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바로 T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T점수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 34%, 34.13%, 34.13%로 이렇게 뭐 했더라? 들어가 있더라. 중심 경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애들을 딱 조사해 보면 중심 경향의 몇 퍼센트가 모이더라? 68%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이더라. 그래서 이 68%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로 본다? 보통으로 본다. 일반인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돼. 그러니까 T점수 40에서 그다음에 40에서 60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34%, 여기 34%니까 84%가 여기에 68%가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보통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36%나 여기에 56%나 거의 똑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백분율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점수는 이렇게 봐라. 그래서 T점수는 40과 50점을 뭐로 봐라? 보통으로 봐라. 그 다음에 T점수 30에서 40은 14%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점수들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결핍되어 있죠. 이에서 이 애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했을 때 40에서 60에 해당된다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보완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건 개선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알맞는 어떤 개선적 프로그램을 하고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30 이하 이것은 2.27%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다 이 말이죠. 이건 아주 결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아주 치료해라.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증진시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T점수 60에서 70은 뭐예요? 약간 높다 이 말이에요. 14%밖에 그 아이들은 없어요. 높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가요? 좀 이쪽에 상에 있다. 긍정적으로 아주 높다. 그러니까 높다는 소리는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이쪽과 똑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강했을 때 능력이 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성격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내가 그쪽에 너무 주장이 세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인식해서 적절하게 융화될 수, 다른 사람은 융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70 이상인 사람은 100명 중에서 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가지고 이 T점수와 백분율에 따라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런 정상 분포 곡선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구나, 특이한 사람이구나, 매우 특이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T점수 30점 미만인 사람들은 매우 낮으니까 뭐 해라? 아까 말했지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T점수 30에서 49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결핍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야 된다. 40에서 69점에 있다는 뭐 하는 거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다. 그 다음에 60에서 69점은 좀 높다. 이것도 뭐 하는 거냐? 네 스스로가 너를 통찰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네 능력이 그 정도니까 그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아주 높다. 72장은 매우 특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격적인 부분이 이렇게 강하다라면 내 성격적인 특성들을 잘 인식하고 내 그 특성을 좀 낮추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검사를 해석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상 분포 곡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해석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점수가 T점수 점수가 30 이하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치료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그 다음에 교육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T점수 30에서 39점 사이는 뭐가 됐다? 약간 결핍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자기 스스로 노력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T점수 40과 6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내가 특히 40에서 50이면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라면 항상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T점수 60과 69점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높은 상태이다. 그래서 능력이 높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줘야 될 거고, 성격적인 특성은 약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조심을 해라. 그 다음에 T점수 70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능력적인 측면에서 영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매우 높은 특성이다. 그러나 성격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생활한다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심리검사들은 이런 정상 분포 곡선의 T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잘 기억해주고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심리검사를 해석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격검사를 해석을 하실 때는 자, 우리가 T점수와 그 다음에 백분율 점수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데, 성격은 이 T점수 40에서 60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어떻다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에 있어서 이 70, 60점 이상으로 강할수록 좀 문제를 부딪히겠죠. 너무 자기 주장적이고 그 다음 그것만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겠지만, 또 이렇게 아주 낮을수록 어떤 현상일까요? 무기력하고 그것에 대해 힘이 없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40과 60 사이에 이렇게 왔을 때 가장 유연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의 그런 결과표를 보면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고리즘을 좀 봐줍니다. 예를 들면 신경증이 너무 낮다 그러면 너무 안정됐다로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높다 그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양 끝에 있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보시면서 40과 60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이렇게 봐보시라. 그러나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 관심 있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이 성실성이 최소한 이쪽과 이쪽에 왔을 때 아이들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좀 안정돼 있지만 이 성실성이 여기 떨어져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좀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성을 꼭 좀 유념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서 아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 아이가 대처하는 능력이 뭐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인성지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어떤 반응성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심양성이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에 왔다라면 이제 적응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쪽에 넓게 나올수록 외부에 조그만 민감한 자극에도 폭발을 하게 되고 통제하는데, 이제 이렇게 넓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쪽에 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성실성이 있으면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하니까 어떤 외부에 서비스만 해주면, 지원만 해주면 그걸 이겨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아이가 성실성이 아니고 여러분의 학생들이 봤을 때 이 그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그런 심약성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우울증에 해당되는 불안증에 해당되는 점수가 이쪽에 왔다라면 전문적인 어떤 상담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부모하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쪽이 점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에너지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그 아이가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해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전체적으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영역이냐 이쪽이 영이냐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5 성격 검사의 구체적인 요인별로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여기에 보면 개방성을 가지고 수용성, 창의성, 호기심이 있어요. 그 개방성을 봐봤더니 이 아이는 창의성은 높은데 수용성이 좀 떨어지고 호기심이 떨어져요. 대체적으로 이 점수는 왔지만 만약에 창의성이 이렇게 왔다라면 이 아이의 수용성,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려면 새로운 걸 배우고 시도해 보려고 하는 성향이
올라져야 뭐 할 게 있어요. 실천적으로 움직여지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공상하고 상상만 하는 걸로 끝나고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창의성이 이렇게 높으면 이것도 수용성이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창의성을 발휘해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창의성, 수용성, 호기심 간의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학생들하고 지도를 해 주신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실성이라고 그랬죠. 이 친구는 책임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규칙을 정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은 많이 세우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천이 안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책임성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이쪽에 와 있어야 돼요. 책임을 해놓고 규칙을 만들고 그걸 실행하는 능력들이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와줘야 이 아이들은 건강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있을수록 게으르고 자신에 대해서 말만 앞서고 행동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에는 뭘 많이 쓸까요? 어떤 강화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프리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실천하는 그런 재미를 갖도록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외향성이에요. 사회성과 활동과 지배성이에요. 자, 이쪽은 너무 에너지가 이제 넘치는 거죠. 활동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지배하려고 하면서 친구들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을 보면 친화성이나 간접성, 애통성 보면 이타성이라든지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특성들은 좋고 남을 믿고 있으나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이나 타인의 잘못을 그렇게 너그럽게 아주 흡수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 정도 났다면 이 이타 간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조금은 그런 간용성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양적이면서도 그다음 이타적이면서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인 자기중심적 성향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이런 외향성과 친화성, 아까쯤에 성실성과 그 다음에 신경지적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여러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성격은 40과 60적인 점수의 차이가 어떤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지도할 건가 구체적인 지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지도 방법들은 디테일한 방법들은 아이들의 학성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지만 큰 범위적인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의 선생님한테 팁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의 5요인에 있어서 그 아이들의 어떤 수용성, 개방성을 모으려면 증진시키려면 1차 기초적 지식과 배경 지식을 증진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호기심이나 창의성이나 그 다음에 배우고 싶어하는 수용성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그것들이 실패감을 갖지 않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긍정적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서 성취감을 획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하도록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수행하는 과정에 격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교사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뭐를 가지고 성실하게 꾸준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줘야 될까요?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해봐야 목표를 가지겠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책임지기를 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것은 혹시 이렇게 때문에 그러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선생님이 꼭 이렇게 물어봐줘요. 네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지. 그러면 너 이렇게 말을 바꿔서 네가 한번 해봐.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게 하는 이런 책임지기 기법, 책임 갖기 하는 이런 방법들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뭘 많이 해줘야 될까요? 간헐적 강화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행성하고자 하는 행동 목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그 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 행동 목표를 꾸준히 습관화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강화 계획을 세워서 보상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프로백 원리라고 그래서 아이가 뭐하고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면 좋아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은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있다라면 그 싫어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좋아하는 것을 뒤에 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걸 연결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면 이 아이의 그런 습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먼저 하고 공부를 뒤에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주신다라면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들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겠죠. 또 중요한 것은 진짜 자기의 학생의 어떤 욕구를 구체적으로 탐색해서 그 욕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주고 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함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성실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자신들이 그러한 그 학생들이 그 자신의 성격을 잘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자신의 감정의 어떤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려면 그 뒤에다가 꼭 하고 나서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걸 붙이게 한다든지 나는 이렇게 느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말을 뭐로 적극적으로 경청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청하라는 건 뭐냐면 타인이 말할 때 친구가 말할 때 끊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듣고만 있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과 주고받는 이런 사회성 훈련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신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보이지 않게 아이들이 갈등을 하면서도 다양한 집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집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아이들이 타인과 내가 다름을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신 게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받아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이런 발표하기 같은 그런 기회들을 학교 현장에서 제공해 주신 게 아이들의 성격 발달에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의 그런 뭐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그 다음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화가 나면 더 정도로 호흡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호흡을 한번 느껴보고 화가 났을 때 심장 박동수를 느끼게 한다든지 그 다음 숨을 참게 한다든지 이런 심호흡 다루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타인을 인정하기 타인은 절대 나의 욕구와 그 다음에 타인의 욕구와는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타인의 욕구도 저렇게 있음을 인정해주는 이런 훈련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시키고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 온 손가락에 힘 줘. 그 다음에 손가락 힘 펴. 그래서 꾹 하게 하는 이런 이해한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트라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알아차림이 되고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하는 이런 기법들을 써서 성격을 이렇게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실제 성격의 가장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학부모가 이런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늘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의 말을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따라가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신다라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성격을 발휘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으로 선생님들이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서 지도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면 실제 학생들이 학교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이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인성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인성은 바로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뭐하도록 바람직하고 그 다음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 5요인을 구체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통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그 아이들이 새로운 방향,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들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상담 과정에서나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신다라면 아이들이 보다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하고
사회적 생활이라든지 보다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학교가 즐겁고 그 학교가 즐거워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재미있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선생님도 행복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보고 특히 학생들의 성실성을 어떻게 증진시켜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신다면 모든 학생, 그 다음에 선생님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학교 생활이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같이 아이들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